은 상현이기 때문에 그쵸? 보름달이기 때문에 달에 토끼까지는 안 보이고 보름달일 때 달에 토끼가 절구 찍는 거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모양으로 보입니까? 달에 토끼가 절구 찍는 것처럼? 아니에요? 선생님 약간 사람 웃음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은 초승달 관찰하면 그 달에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크레이터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천체 관측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달이 안 지고 있으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토성 고리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 내년에 고3이잖아, 그치? 내년 신청 안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토성 고리를 실제로 볼 수 있고, 선생님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때는 밤 10시 11시까지 야자를 할 때였어요, 강제로. 그때 아마 교감생 교장생 몰래였나?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그 학교 옥상에다가 천체망원경 개인 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우리 반만 한두 명씩 계속 불러서 보여주고 내려가 불러서 보여주고 내려가. 그때 그 목성을 관찰했었는데 목성에 줄무늬 있는 거 알죠? 네, 목성에 위성들 있는 거 알죠? 목성의 줄무늬와 그 옆에 조그마한 위성을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체 관측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20년 넘어가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거야? 저희 반엔 많아요. 4반에. 아 4반에 많습니다. 본인은 왜 안 했습니까? 그 많은 4반 중에. 자 그래서 오늘 천체 관측 있고, 내년에도 여러분 학교 활동 이런 거 있으면 꼭 열심히 참여하세요. 내가 내신이 1.0이라서 교과로만 가도 된다면 학교 활동 참여 안 해도 되겠지. 근데 1.0인가요? 아니면 학교 활동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생기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가세요. 내년에는 1학기 내용만 여러분들 고3에 거의 채워지기 때문에 1학기에 있는 거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방학 때 하는 미래역량 뭐 하는 거? 방학 때 하는 미래역량 떡볶이라고? 그래요. 방학 때 하는 미래역량 꼭 참석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맞아요, 그런 거.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카이스트 간 학생도 다 미래역량 열심히 참여하고 과학과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학급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미래역량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작년에 그 학생 고2 때 담임이어가지고 학생부라 이런 거 다 봤는데 학교생활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 활동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도 생기부 활동으로 좀 채울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네, 저희 카이스트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근데? 저희 카피바라, 뉴트리아. 요거 했습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 이거 아니야, 선생님이 카피바라는 여기 어디 외래종 설명하다가 한 거 같은데. 여기부터 해야 돼요. 외래종 설명하다가 얘네들 미리 보여준 거고, 서식지 단편화 이런 건 안 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자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전이에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인데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서식지 파괴는 말 그대로 산림, 벌채, 습지,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해서 생물종이 감소하는 것을 서식지 파괴라고 하고, 서식지 단편화는 무엇이냐면 도로, 댐 등으로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중앙이라는 곳이 있고 중앙 주변에 가장자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사는 종과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사는 종이 다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그냥 중앙이 쭉
잘라지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한 1, 2m까지는 다시 가장자리로 변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도로가 생기면 얘가 그냥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일정 면적까지는 다시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쪼개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의 면적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확 감소했죠? 그러니까 중앙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중앙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이 급격하게 멸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가장자리는 다시 증가했죠? 맞나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증가하고 중앙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종들도 사라지게 되고 분포 비율도 고르지 않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도로, 댐 등으로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면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하게 되고 중앙의 면적은 감소하면서 중앙의 생물 종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생물들이 가다가 이제 로드킬 당하고 다 죽겠죠?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만 지들끼리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단편화된 서식지에서만 교배가 일어나므로 유전적 다양성은 계속 감소를 하겠죠.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유연 관계가 혈연 관계가 가까운 애들끼리 교배할수록 열성 숨겨져 있던 열성 형질이 드러날 확률이 높고 숨겨져 있던 열성 형질 중에 유전병이 있으면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생물들이 멸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중앙과 가장자리예요. 보니까 중앙에는 어떤 애들이 사는 것 같아요? 곰, 그쵸, 표범 이런 것처럼 거대한 육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중앙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는 초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소랑이가 숲에 숨었다가 여기 사슴이 있으면 살살살살 갈대 같은 거를 사이에서 있다가 확 잡아먹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과 이제 가장자리에 사는 애들이 다르고, 가운데 도로가 생기게 되면 도로에서 일정 면적은 다시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해서 중앙의 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멸종이 됐죠? 멸종이 된 게 뭐 일제시대 때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도로 이런 게 생기면서 중앙의 면적이 확 감소했기 때문에 호랑이 서식지 면적이 확 감소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수치로 보게 되면 서식지 면적이 이렇게 됐고 가로 세로 1m고 가장자리가 요 정도, 그 다음 요 정도예요. 그래서 800, 800이니까 88이 64니까 요 정도였습니다, 중앙에. 근데 이렇게 잘리게 되면 요거밖에 안 돼요. 합하면 요거죠. 얘가 그냥 4분의 1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장자리가 증가하면서 서식지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볼게요. 서식지 단편화가 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집니다.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멸종하고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가장자리보다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게 되면 방금 설명한 대로 철도와 도로가 건설된 후 서식지 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비율이 커지고 서식지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숲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실제적인 서식지가 엄청 크게 감소해요. 됐나요? 그러면 몇 가지 그래프를 볼게요. 자, 보존되는 면적에 따라서 발견되었던 생물종입니다.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생물종. 서식지가 보존이 되면 될수록 원래 그 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어때요?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종들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존되는 면적이 감소하면 어때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 절멸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지의 면적이 절반이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종 10%가 감소하고 서식지 면적이 9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생물종이 무려 50%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의 단편화와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 볼게요. 가리비가 뭐죠? 조개구이 할 때 먹는. 맛있겠죠? 홍가리비도 있고 그냥 하얀 가리비도 있지 않나? 배고픕니다 지금. 조개구이 좋아합니까? 조개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가리비에 치즈 올려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쵸? 치즈 올리고 가리비 구워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고. 근데 먹고 나면 엄청 짜잖아. 그러니까 물 엄청 먹고 다음날 엄청 부어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아무튼 그 가리비인데 자연에 살고 있는 가리비가 얼마나 먹히냐 이겁니다. 단편화가 심하면 거의 100% 먹히고 부분적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정도 먹혀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에서 단편화 정도가 클수록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이 높아져서 생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간척 사업 등으로 해양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간척 사업 하나 설명한 거 있었죠? 네. 새만근 사업. 갯벌 다 메꾸고 흙 다 넣었지만 지금 쓸모없는, 아직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이 돼서 잼버리 망한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이 문과 쪽인데 생명과학 시간에서 발표할 게 없다. 그런 간척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면 그만큼 개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지원을 해주냐면 내가 어떤 거대한 숲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숲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개발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얘 생태적 가치가 있으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겠죠, 정부에서. 그럴 때 정부에서 이 숲의 생태적 가치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외래종 도입, 환경오염 등이 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보전을 위한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지 보호를 합니다. 국립공원 등을 지정 관리하고 안식년을 실시하는데, 안식년이 뭐죠? 안식이 뭐야? 약간 휴식하는 거지. 결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다가 다시 몇 년 동안은 사람의 출입을 막아요. 생태계를 잠깐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태 통로 설치가 있습니다. 산 등을 절개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설치해서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산이 있어요. 여기에다 도로를 냅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단절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놔주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이게 터널이 나오고 없어도 되는데 터널이 나오고 그 위에 숲이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기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친절하게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통로고, 생태통로가 그나마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생태통로에 나무는 왜 심을까요? 환경이 바뀌면 안 되니까. 왜 바뀌면 안 되죠? 동물들이 봐, 여기를 결국에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만약 여기가 광활한 그냥 잔디밭 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엔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봐 항상 두려워한다고. 그럼 이제 숲에 있으면 이렇게 숨어서 다닐 수 있잖아. 근데 광활한 평지예요. 그러면 대부분 초식동물일 텐데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곡하게 나무 같은 거 심어주고, 좀 더 보게 되면 나무도 있고 혹은 그 생물의 특징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들을 다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팔이 이렇게 있어요. 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쭉 찢어졌어. 원래 이렇게 다 꼬매줘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여기에 반창고 붙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해됐어요? 그나마 이제 반창고 붙여져 왔다 갔다 해주는데 사실은 생태 통로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주거나 혹은 산을 통과할 때 뭘 하면 되겠어? 여기를 깎지 않고 터널을 삥 뚫어버리면 되겠죠? 알겠나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최대한 단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을 금지하고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막 나 희귀동물 키운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희귀동물을 불법으로 수입을 한 다음에 감당이 안 되니까 자연에 풀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악어 거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턱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포악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에 있으면 내가 물놀이 하다 밟으면 발가락이 잘려요. 걔가 물어버리면 놓지도 않고 그런 애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저수지에서는 피라냐 그 알죠? 다 물어뜯는 네. 피라냐가 발견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다 빼고 피라냐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물을 채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피라고 열대 따뜻한 곳에 사는 민물고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피를 키우다가 이제 구피가 무한정 계속 번식을 하니까 구피를 어디 하천에다 그냥 풀어뒀어요. 근데 구피가 원래 겨울엔 죽어야 되거든. 근데 하필 그 하천에 반도체 공장 옆이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식히려고 냉각수를 쓰잖아요. 그럼 따뜻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가지고 따뜻한 물이 계속 흐르는 하천이야. 그래서 겨울에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구피가 계속 증식하고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생지에 방사를 해주고 종자은행을 운영해주고 핵심종을 관리해주고 천연기념물을 지정해야 돼요. 자, 보존을 위한 노력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 우리가 다 알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에너지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분리배출 잘 하고 있나요? 네. 분리배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을 하잖아? 그럼 거기 얼마나 재활용이 될까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거 조사해서 발표해도 됩니다. 자, 사회적 차원 대정부 감시를 위한 비정부적 활동, 그다음 홍보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적, 국가적은 법이 나오면 국가적인 거고 국제적은 이제 협약이 나오면 국제적이에요. 자, 법 제정,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등이 있고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이 있죠. 우리나라 지금 뭐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죠? 반달가슴곰이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우 이거를 지금 증식해가지고 풀어두고 있죠. 그 다음에 생물 유전자 관리가 있고 자생 생물종 파악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나고야 의정서들이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종 보존을 위해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이때 채택을 했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날 채택을 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자, 자생에 대해서 자생생물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이때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이 있고 여기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국립생태원이 아마 충남 서천에 되게 크게 새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있고 약간 테마별로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열대우림, 뭐 사막 이런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환경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는 생태학을 많이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데 생태학을 전공하게 되면 전공자가 적은 만큼 취업의 길이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적고 거기에 대해서 석사, 박사까지 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데 취직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데 누가 취직하겠어? 생태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 딴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 그럼 내가 그걸 전공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생태학 관심 있으면 석사, 박사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취업하고 그러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론은 다 끝났고 우리 그거 부교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 부교재 봤나요? 몇 페이지예요? 선생님은 63페이지 63페이지 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종의 무리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옮기면서 좀 깨졌는데 개체군 군집 생태계겠죠? 그래서 얘는 개체군. 그 다음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사는 건 군집. 그 다음에 군집에다가 환경까지 더한 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군집을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자, 생물적 요인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 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인 거고, 식물, 조류, 광합성 세균이 있습니다. 자, 조류는 물속에서 생활하며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어서 이제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 생물에 속하고, 초식 동물과 유식 동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분해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무기물을 유기물로 분해하는 종속 영양 생물로 곰팡이, 버섯, 종속 영양 세균이 있어요. 자, 세균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점인데 자, 세균은 여러분 아직 그거 안 배웠죠? 핵이 있는 세포와 핵이 없는 세포가 있다,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죠? 배웠습니까? 네. 언제 배웠어요? 1학기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구나. 그래서 핵이 있는 세포와 핵이 없는 세포가 있는데, 핵이 없는 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세균인데, 세균은 그냥 핵이 없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종속인지 아니면 독립인지는 엽록체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엽록체는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알겠나요? 엽록체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분해자는 종속 영양 세균으로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애가 있는 이제 유기물을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을 비생물적 요인으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무기, 염료 등이 있어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은 무엇이 무엇한테? 그치.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생물적 요인한테. 그래서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반작용은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그래서 울창한 숲의 외부는 외부에 비해서 내부는 숲이 온도가 낮고 습합니다. 온도가 낮고. 상호작용,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자, 그러니까 얘 채우면 뭐예요? 여기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크다 화살표가. 뭐죠? 반작용.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작용. 그 다음에 얘는 생물끼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개체군의 밀도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분의 그치. 그쵸.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 혹은 면적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출산. 그치. 그럼 출생과 출생과 이입. 그치. 출생과 이입.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망과 이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개체군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뭘로 얘기하죠? 그래서 밀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개체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급식이 뭡니까? 소머리 국밥.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는 괜찮은데. 소머리 국밥은 소머리를 만든 거 같지? 맞지? 소머리 국밥 소머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그치? 뇌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소머리까지 먹고 싶진 않은데, 그치? 좋아합니까 혹시? 좋아합니까?
아, 순대국밥 좋아합니까? 선생님 약간 국밥류는 잘 못 먹는데. 다 썼나요? 이거 문제 아직 안 풀어왔죠? 문제는 혼자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렇다고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자, 이제 개체군의 생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설레는. 이게 또 이렇게 설레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밀당을 딱딱딱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언젠가 선생님이 빨리 끝내줬을 때 너무 고맙다 이러지. 항상 일찍 끝내주면은 왜 오늘 일찍 안 끝내주지 이런단 말이야. 알겠죠? 끝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 페이지 하면서. 자, 개체군 내 개체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적 생장 곡선은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아니야, 이거 마음속에 T가 있겠지만 약간 휘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J형입니다. 자원, 먹이, 생활 공간 등이 제한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실제 생장 곡선은 그렇죠. S자형으로 자원의 제한이 있는 실제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커져야 작아져요.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선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먹이 부족, 서식 공간 부족, 질병 증가, 경쟁 증가 등이 있어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한 서식지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 수의 한계 최대값을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 해가지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제 개체군의 생장 곡선 한번 그려볼 건데 좀 개구리밥 개체군은 pH에 따라서 생장 곡선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가설이고 탐구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pH 4일 때 2, 4, 6, 8, 10, 12, 14, 16이 있고 개체수가 있죠? 대충 찍으면 됩니다. 너무 7이 어딘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10보단 좀 위, 5보단 좀 위에 10보단 좀 아래, 5보단 좀 위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찍어보세요. 선생님도 찍고 있을게요. 2일 차이는 5네요. 맞죠? 그 다음에 4일 차이는 7이니까 10보다 좀 아래. 6일 차이는 11일이니까 요거. 8일 차이는 20. 그 다음에 10일 차이는 26이니까 요 정도. 12일 차이는 32니까 요 정도. 14일은 34니까 요거 반 정도. 그 다음에 34, 34네요. 됐나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은 직선을 못 그리겠죠? 아이패드를 사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pH4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pH5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색깔도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자, pH5는 처음에는 요 정도,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8, 크게 외치세요. 뭐라고? 그렇죠, 18. 그 다음에 8일 차에는 37, 그 다음에 10일 차에는 47, 그 다음에 12일 차에는 53, 그 다음에 57, 57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 됐어요. 그렇게 휘도 휩니다. 근데 이게 좀 엉망이죠. 한번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아이패드 사지 마세요. 자, 됐나요? 얘가 pH 몇이에요? pH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 색깔로 해볼까? 거의 얘는 pH 7은 몇입니까? pH 7 처음에는 5, 그 다음에 7, 뭐야 얘랑 비슷하네.
그럼 대충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pH 7 됐나요?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설명 들었던 내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정교하게 안 그려도 돼. 경향성만 보면 돼요. 언제 그립니까? 아니 여태 선생님 점 찍을 때 뭐하고 이제 점 찍었어? 햄버거 이거 혹시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다 그렸나요 그래프? 그려봤어요? 자, 30초를 더 줄게요. 일단 너무 그 자대구까지 안 그려도 돼요. 그냥 경향성만 파악하면 됩니다. 네? 아, 보여? 경쟁이에요. 경쟁이라고. 경쟁 보이냐고. 아니 앞에서 왜 못 봤냐고. 경쟁. 뭐 벌라 경쟁. 경쟁. 아 그리고 다. 좋아요. 50분이 됐으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생장 곡선은 J자예요, S자예요? S자요. 그래서 S자 곡선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저항을 연관지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pH가 환경 저항이 하나로 작용해서 pH 5에서는 좀 개구리와 개체수가 잘 증가하지만 pH 4와 7에서는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좀 개구리와 개체군의 생장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환경 저항이 pH 5에서 pH 7이나 4로 갈 때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환경 저항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환경 저항이 감소하면 얘를 누르는 게 적어지니까 pH 5에서 7로 간 거면 환경 저항이 증가했겠죠? 근데 여기서 바뀐 건 pH밖에 없기 때문에 pH가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리 할 거니까 문제 쭉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발표하기로 했나요? 네. 발표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 6 6명인데 2시간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 6명이죠? 우리가 50분이기 때문에 6호란다. 근데 여기서 손 안 든 사람도 내일 해도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내일 한 사람당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렇고 5분도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5분 내외로 해가지고 30분 정도 왜냐면 추가로 더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할 때 꼭 본인의 진로가 뭔지 좀 살짝 얘기해주고 너무 부끄러우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의대 갈 거다, 약대 갈 거다. 이걸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약간 부끄럽다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의료 계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질의응답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발표하고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고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긴 할 거예요. 알겠나요? 6명 정도였고 한두 명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당 5분 이내로 해주면 되고 내일 우리가 몇 교시에 있죠? 2교시에 있으면 여러분들 1교시에 조회 끝나고 바로 아니면 이번 시간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료를 다 주고 가야 됩니다. 메일이나 카톡으로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압니까? 카톡은 있어요. 카톡 있어? 그럼 카톡으로 오늘 중으로 다 보내놓으면 선생님이 다운받아 놓을게요. 네. 이거 녹화